철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낡은 소나타에서 내리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인사만 하고 오시면 돼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어요. 40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죠. 그때도 이런 높은 건물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현관문이 그들을 맞았어요. 문패에는 박정혜 가라고 금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화려하게 사는구나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나타났어요. 박정희 여사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첫 시선은 철수의 낡은 정장과 구두에 머물렀죠. 어머, 이분이 사돈 어른이시군요. 박정희의 말투에는 은근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 좀 까다롭거든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준이 아버지 이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4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빈 남자의 묵직함이 배어 있었어요. 박정희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신발은 거기 놔두시고요. 거실에 들어서자 박정희의 남편 박상철과 그들의 아들 수진이의 남편까지 모여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비싼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급조된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 어른께서는 뭘 하시나요? 박상철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요즘은 농사나 짓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농사요? 요즘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 말에 철수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철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저희는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박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도 10억 넘게 주고 샀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 박정희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정이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준이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철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박정희는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냈어요. 이 전복은 완도에서 직접 공수한 거예요. 박정희가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우는 키로당 15만 원짜리고요. 이 김치는 궁중 김치예요. 보통 김치랑은 달라요. 그녀는 음식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설명했어요. 마치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정이는 내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들 민준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정이는 연세대 나왔어요. 박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감 고르는데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철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들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어디 대학 나왔더라?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입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박정희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은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힘들잖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돈만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평생 봐왔습니다. 40년 전 자신도 이런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서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사돈 어른도 수정이 많이 아껴주세요.
박정희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아껴야죠. 소중한 며느리인걸요. 박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어디서 사세요?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철수가 답했어요. 아, 시골이군요. 요즘 시골은 정말 살기 힘들 텐데. 박정희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분당에 살아서 좋아요. 박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는 교육 환경도 좋고 문화시설도 많거든요. 철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인지나 알까 생각했어요. 40년 전 그 허허벌판에서 삽질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정희가 말했어요. 사돈어른, 우리 수정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민준이도 좀 더 분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철수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죠. 박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야 하는 아들이 불쌍했어요. 사돈 어른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박정희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수정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뭐 어때? 가족끼리 물어볼 수도 있지.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가족인데 뭘요? 박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서요. 철수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이 좀.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까지 함께 업신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기분 나쁘시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수정이가 뒷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요. 나쁜 뜻은 없으셔요. 철수는 백미러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것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40년 전의 토지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그 모든 굴욕과 무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눈빛에는 40년간 쌓여온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박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려고 해요. 목소리에는 의무적인 예의만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네도 오세요. 철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 행사니까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고향에서 직접 딴 사과 한 상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려고 정성껏 골라온 것들이었어요. 사과 하나하나가 탐스럽고 향기로웠습니다. 철수는 사과를 보며 옛날을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차례상에 올리시던 정성이 떠올랐습니다. 분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민준이와 수정이는 일찍 와서 차례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명품 한복을 입고 마치 제사장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오셨군요. 박정희가 철수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과는 뭐예요? 철수가 들고 온 상자를 보며 물었어요. 고향에서 직접 딴 사과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려고. 철수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박정희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과일만 써요. 그건 그냥 주방에 놔두세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사과 상자를 주방 한구석에 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차례상을 보니 온갖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박정희는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비는 kg당 8만 원짜리예요. 이 생선은 제주도에서 공수한 거고요. 이 과일들은 모두 백화점 특별 주문한 거예요. 마치 돈 자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씁쓸했어요. 차례란 조상님께 정성을 올리는 것인데 이렇게 가격만 자랑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좋은 음식 드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박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박정희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아, 절은 제대로 해. 우리 조상님들이 보고 계셔. 수정아, 향 좀 더 피워. 하지만 철수에게는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거기 없는 사람인 양 취급했습니다. 철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의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모두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강남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박정희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민이에요. 박정희의 동생이 자랑했어요. 철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숨만 나왔어요. 돈. 그들의 입에서는 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박정희의 동생이 철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우리 사위 아버지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에요. 박정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농사로는 힘들겠네요. 박정희의 동생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농사는 참 힘든 일이에요. 날씨도 봐야 하고. 박정희의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철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나 알까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민준이가 물을 따르려다 실수로 박정희의 한복에 몇 방울을 흘렸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야? 박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한복이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짜리라고. 박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실수를. 민준이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가정교육이 안 됐네. 박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분명해.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수정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박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한 만큼 책임져야지. 그때 박정희는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철수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박정희가 민준이의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이래?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준이는 얼굴에 물을 맞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수정이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뭘 가졌길래 이렇게 건방져? 박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골 농사꾼 주제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철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4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것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민준아, 집에 가자.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찬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사돈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박정희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하지만 철수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수정이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박정희의 친척들은 그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봤어요. 어머니, 너무하셨어요. 수정이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실수한 건 사실이잖아. 박정희가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당황도 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런 곳에 가지 마라. 수정이가 뒷자리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철수는 백미러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니까 울지 마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까지 모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철수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40년 전의 토지 계약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한 장의 계약서에서 멈췄습니다. 분당 지역의 토지 계약서였어요. 철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찾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계약서에는 박정희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40년 전 자신이 그 땅을 샀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야산과 농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 땅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모아 그 땅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시골 땅을 사서 뭐하게? 그들의 비웃음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 위에 박정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계약서의 특별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다. 당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넣었던 조항이었어요. 박정희의 시아버지 박영수는 그냥 웃으며 서명했었습니다. 이런 조항이 언제 쓰일 일이 있겠어? 박영수가 농담처럼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 그 조항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류함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등기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던 자신이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의 일들이요.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의 아픔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40년을 기다렸구나.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수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80년대 초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고작 10,000원이 전부였어요. 하룻밤 잘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이 바로 성남시 분당 지역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곳은 허허벌판이었어요. 논밭과 야산뿐이었던 그 땅에서 철수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품삯이 겨우 1,000원이었어요.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일당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날에는 굶어야 했습니다. 철수야, 이 땅이 언젠가는 금덩어리가 될 거야. 당시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김 회장이 말했었어요. 지금은 헐값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해야 해. 김 회장은 철수를 아꼈습니다. 다른 일꾼들과는 달리 철수는 성실하고 똑똑했어요. 너는 평생 막노동만 할 사람이 아니야. 김 회장이 철수에게 자주 말했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워라.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월급을 모아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분당 지역의 야산과 농지를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시골 땅을 사서 뭐하게? 돈만 날리는 거야. 동료 일꾼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술이나 마시지.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토지 관련 책들을 읽었어요. 토지 대장을 보는 법부터 등기 절차까지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던 시골 청년이 스스로 공부해가며 배웠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철수는 밤새 책을 읽으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땅을 지킬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에 들어서자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어요. 철수가 사둔 땅들이 갑자기 황금 땅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배의 가치로 뛰어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철수가 대박 났다더라. 어떻게 그런 걸 미리 알았을까? 하지만 철수는 성급하게 팔지 않았어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실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철수는 돈을 벌어도 겸손했어요. 화려한 생활 대신 검소한 삶을 택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가짐은 변하면 안 돼. 철수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2000년대에는 중견 건설회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은퇴한 농부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굳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없었어요. 등기소에 도착한 철수는 토지 등기 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희 가족이 살고 있는 분당 아파트 부지의 등기부였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구신지 아세요?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글쎄요, 누구일까요? 이철수라는 분인데 이 지역 개발 초기부터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거부일 거예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정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부지의 진짜 소유주는 여전히 자신이었어요. 40년 전 박정희의 시아버지 박영수에게 임대한 계약이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가 죽으면서 상속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철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부터 기다려왔구나.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그는 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고 지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등기소를 나온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철수입니다. 오랜만이죠. 좀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철수와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동네 법무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철수 형님,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 절차도 알아봐야겠어요. 김 변호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철수가 이런 일로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네, 언제 뵐까요?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바로 오세요. 1시간 후 철수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40년 전 동네에서 만난 그 젊은 법무사가 이제는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는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철수는 조용히 토지등기부등본과 40년 전 계약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형님 소유 땅인가요? 분당 이 지역이면 40년 전에 산 땅이야.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지.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재 시세로 보면 수백억 원은 될 텐데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 땅을 찾으시는 거예요? 철수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추석날 박정희가 민준이에게 물을 끼얹고 한 말들을 들려줬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계약서를 보니 임대 조건이 특이하네요. 김 변호사가 계약서의 특별 조항을 가리켰어요. 이 조항대로라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철수가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요. 40년간 거주한 사실이 있고 선의의 점유자로 볼 여지도 있고. 철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나? 김 변호사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설마 대한건설 이철수야.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전에 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준 거 기억하지?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20년 전 김 변호사가 어려울 때 철수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옛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됐고, 이 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겠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아온 권위가 묻어났어요. 네, 물론입니다. 김 변호사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김 변고사가 설명했어요.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해봐야겠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는 내가 할게. 자네는 법적 절차만 준비해둬. 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진행하자. 법무법인을 나온 철수는 곧바로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 동안 철수는 조용히 박정희 가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을 동원했어요.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금융업계의 지인들에게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사람 아나? 분당에 사는. 아, 그 사람요? 몇 년 전 사업 말아먹은 사람 아닌가요? 한 부동산업계 지인이 말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철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분당 아파트도 은행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철수가 물었어요. 한 20억 정도 될걸요.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은행 관계자가 귀띔해줬습니다. 박정희가 자랑했던 그 모든 명품들과 비싼 음식들은 빚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허세를 부리는 신흥부유층이군. 철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4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어요. 박정희가 그토록 자랑했던 분당 아파트 단지는 20년 전 철수의 회사가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철수는 이미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군.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집에 살면서 자신을 무시한 것이었어요.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건설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니 더 재미있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 아파트 단지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이 철수의 손을 거쳐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평면도도 철수가 직접 검토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지어준 집에서 나를 무시하다니.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철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어야 했어요.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장모님이 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버지, 무슨 뜻이세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거다.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40년 전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젊은 날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시절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김 변호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겠어요. 그리고 토지 반환 소송도 함께 진행할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먼저 그들에게 기회는 주자. 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인자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사과하면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통보서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박정의 집에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어요. 우편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정희님 댁 맞나요? 내용 증명 우편이요. 박정희가 문을 열고 서류를 받았어요. 뭔가요 이게? 우편 배달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것 같은데요. 박정희는 봉투를 뜯어보며 의아해했어요. 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박정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이 임대 땅 위에 있다고. 박상철도 당황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급하게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철수. 임대기간 1985년 2084년 99년간. 특별조항 임차인의 무례한 행동 시 즉시 해지 가능. 이게 말이 돼? 박상철이 중얼거렸어요. 사돈이 땅 주인이었다고.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받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박상철은 급하게 등기소로 달려갔어요. 토지 등기 부등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땅 주인이 이철수라는 분이세요. 상당한 거부신 것 같은데요? 박상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40년간 살아온 땅의 진짜 주인은 이철수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상철은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40년 전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써 있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계약 즉시 해지 가능. 이런 조항이 있었네. 박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추석날 박정희가 민준이에게 물을 끼얹고 한 행동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감히 우리 집에서 이래? 그때 했던 말들이 귀에 생생했어요. 박정희는 화를 냈습니다. 그 늙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땅 주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박상철이 아내를 말렸어요. 어머니, 조용히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여러 로펌에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어요. 첫 번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고 해지 사유도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특별 조항이 있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실제로 무례한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희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물을 끼얹는 건 심각한 모욕이에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이철수의 이름을 듣고 놀랐어요. 설마 대한건설의 이철수 회장님 말씀이신가요? 그분이라면. 이 업계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인데요. 권력도 있고 인맥도 엄청나세요. 박정희와 박상철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박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직접 가서 사과부터 하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해요. 박정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만약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행빚까지 생각하면 정말 파산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늙은이한테 무릎을 꿇어? 박정희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박상철이 간곡히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요. 다음 날 박정희와 박상철은 이철수의 집을 찾아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은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지는 엄청나게 넓었어요. 주변 전체가 이철수의 땅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도 엄청 크네. 박상철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잘못 봤나 봐. 대문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이철수가 직접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정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저도 이런 굴욕을 당해봤습니다. 이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특히 제 아들까지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박상철도 함께 빌었습니다. 제발요, 사돈어른.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뭘 해드릴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하지만 이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늦었습니다. 이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주었어요. 박정희가 더욱 간절히 빌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빚도 많은데 집까지 잃으면. 이철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저는 제 땅을 되찾을 뿐이에요.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 모독을 당한 것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박상철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럼 저희가 민준이한테 정중히 사과할게요. 신문에 사과문도 내겠어요. 하지만 이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철수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정희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철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희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박상철도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셔서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박정희가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 한복에 물을 쏟아서. 그래도 그렇지 사람 얼굴에 물을 끼얹어요? 박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수정이가 친정에 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래요? 우셨어요? 박정희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수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땅 주인이셨다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르셨나 봐요. 박정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수정이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민준이한테도 왜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정이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한테 와 있어. 시아버님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민준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상황을 듣고 나서 민준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수정이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겠지. 시아버님은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이잖아. 민준이는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과하셨어요? 응, 무릎 꿇고 빌었는데 소용없었어. 박정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박정의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박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건드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철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박정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철수 측은 40년 전 계약서와 명확한 해지 사유를 제시했어요. 박정희 측은 변변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이었어요. 박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철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김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체결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피고 측이 특별조항을 위반한 것이 명확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40년간 거주한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계약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박정희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실제로 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습니까? 박정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네, 했습니다. 박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난뱅이 주제라는 말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박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군요. 이철수는 법정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측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피고는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를 비우고 반환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박정희는 법정에서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가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박상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법정을 나오는 길에 박정희가 이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사돈어른 제발. 하지만 이철수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박정희를 막았어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뿐입니다. 판결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어요. 신흥부유층의 오만이 부른 참사. 40년 만에 복수. 물 한 컵이 부른 20억 손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조롱거리가 됐어요.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돈만 믿고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네. 자업자득이야. 진짜 땅 주인한테 저렇게 하면 어떡해. 박정희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집 망했다며. 땅 주인한테 잘못했다가 쫓겨난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박정희는 커튼을 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심한 건 내가 당한 모욕이야. 하지만 수정이는 죄가 없잖아요. 민준이가 간곡히 말했어요. 수정이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철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수정이는 현명한 아이야. 철수가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울 거다. 실제로 수정이는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만함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셨어요. 수정이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정말 죄송해요. 강제 집행 날짜가 정해졌어요. 법원 집행관들이 와서 강제로 이사를 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날까지도 기적을 바랐어요. 혹시 사돈 어른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강제 집행 전날 밤이었어요. 박정희는 마지막으로 이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이철수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아침이었어요. 이사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도 함께 왔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어요. 박정희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저는 안 나갈 거예요. 40년을 산 집인데 어떻게 나가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행관들이 차근차근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가구들과 명품들이 모두 나갔어요. 박정희가 그토록 자랑했던 골동품들도 트럭에 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요. 수정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그들이 갈 곳은 박상철의 형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분당 고급 아파트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이철수는 그날 그 광경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주어야 했어요. 박정희는 마지막으로 이철수를 봤습니다. 사돈어른.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철수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4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트럭이 떠나고 아파트가 비워졌습니다. 40년간의 역사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이철수는 그 빈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만 뒷맛은 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가족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세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화장실과 부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그 좁은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그녀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파산 소문까지 나서 더욱 어려웠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박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정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해요. 박정희는 딸의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며칠 후 수정이가 시댁을 찾았어요. 이철수에게 직접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 대신 사과드려요.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는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셔서. 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이번 일로 내 어머니도 많이 깨달았을 거야.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 수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정이가 함께 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화 푸르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하지만 다시는 그런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수정이가 시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어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남아있었어요. 직접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박정희는 원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박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돈만 믿고 사람을 무시하다니.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철수처럼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였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고 조용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정희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철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돈어른께. 편지를 쓰면서 박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만 믿고 사람을 무시한 저의 죄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박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편지를 보내도 될까 하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이철수는 며칠 후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철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정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편지 받으셨죠? 네, 받았어.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잖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화 푸르시면 안 될까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말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철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 수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철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수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며느리를 안치고 차를 끓여줬어요.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님께. 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고. 어머니도 이번에 많이 배우셨을 거야.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돈 얘기도 안 하시고 사람들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 그럼 됐다. 아버님, 그럼 어머니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40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까?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한번 만나보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직접 사과를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수정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님. 며칠 후 박정희가 철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돈어른.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철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돈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민준이한테 그런 일을 해서. 박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철수는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박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철수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건데. 박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철수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걸요. 사돈어른 같은 분 말이에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어요.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어요. 박정희가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돈으로 차별하지 않겠어요. 철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겸손하게 사세요. 그리고 민준이와 수정이를 잘 돌봐주세요.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정이가 함께 왔어요. 아버지, 장모님과 화해하셨다며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철수가 대답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어요. 철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흐뭇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박정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비싼 음식만 자랑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소박한 반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반찬을 받으며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들지만 행복해요. 박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철수는 그녀의 변화를 느꼈어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박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니까요. 박정희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그 후로 박정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돈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철수는 그런 박정희를 보며 뿌듯했어요. 자신의 복수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서재에서 40년 전 일기를 꺼내 읽었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젊은 날의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화합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40년간 심어둔 나무들이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어요. 세월은 모든 것을 증명해 줍니다. 진짜 힘은 조용히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40년간의 한이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박정희처럼 오만했던 사람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의 힘이 복수보다 더 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가족들 모두 함께요. 박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사돈어른. 그 주말 두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철수의 넓은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박정희는 예전처럼 음식 가격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행복해요. 박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철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가 좋아져서 기뻤어요.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철수는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간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철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힘은 조용히 축적되며 때가 되면 발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철수의 마음은 정말로 평안해졌습니다. 복수의 단맛보다 용서의 단맛이 더 달콤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화합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철수는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진정한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